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민심 잡기에 나선 국민의힘은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난 데 이어 쪽방촌 온기찬고를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용산역이 아닌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귀성 인사를 했습니다. 다양성을 위해 전국으로 향하는 노선이 있는 장소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우클릭 행보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윤 대통령 수사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헌재 변론과 맞물린 내란죄 수사의 전개 방향과 함께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에 따른 여야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곳곳에서 귀성 인사에 나섰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 속에 맞게 된 명절인 만큼 여야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귀성객들을 배웅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맞는 설 연휴.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역에서 귀성객을 만났습니다. 시민들에게 연신 덕담을 건네고 악수도 하며 살갑게 인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다녀와. 국민을 힘나게 경제를 힘차게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기차 플랫폼 앞에 일렬로 선 지도부는 시민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년 용산역을 찾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테러 위협에 대한 대비와 함께 전국 곳곳으로 향하는 노선이 있는 고속터미널에서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어깨띠를 두른 이재명 대표. 시민들과 연신 사진을 찍고 악수도 하며 명절 인사를 나눴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호의하세요. 옳지. 민주당 지도부는 버스에 탑승하는 승객들과도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용산역을 찾았습니다. 대합실을 한 바퀴 돌며 시민들에게 새해 덕담을 건넸습니다. 한편 여야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회견 내용을 한 줄도 믿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악법을 남발해오다가 이제는 기업을 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본인의 정책과 노선을 갈아엎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비애감마저 들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가 어떻게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온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노선을 멋대로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까? 여당의 비판 공세에 민주당은 여당이 자기 반성이나 정책 전환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비난보다 민생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토대까지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들이 자기 반성이나 정책 전환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하는 행위라고는 다른 정당의 깊이 있는 고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당의 신세가.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2달 가까이 지났는데요. 국회가 계엄 이후의 민생과 경제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검토 내용을 공유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더한다면 지금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계엄 이후의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감소하면서 경기 하방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주식을 순매도했고 원달러 환율도 지난달 27일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취업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만 2천 명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숙박과 음식, 여가를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92.3%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순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및 한도 확대,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 계획 등이 경제 지표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자체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 정부가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계획하고 어떻게 집행할지가 또 올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고, 전문가들은 국회 입법 지원도 중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입법 정책 지원으로서 여야 간 이견이 좁은 노동 민생 법률은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올려 국제 교역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대미 방문단을 추진하고 정부는 물론 기업과 단체 등 민간 차원의 대미 외교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장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 네. 지난 일요일 새벽 3시경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극우 유튜버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흥분해서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한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입니다. 네, 이번 주에 국회도 이 사태로 바쁘게 움직였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회는 월요일부터 이 법사위와 행안위를 가동해서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했고요. 또 어제는 본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역시 질타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사법부 침탈 사건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차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네, 여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불공정한 법 적용이 이번 그 폭동의 원인이라고 이제 꼽았고, 야당은 내란 동조 세력들의 계획적인 폭동이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거죠.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이런 인식이 극명하게 이제 드러났는데요. 네. 여야 의원들의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무리하게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또 치솟도록 이렇게 강경한, 그리고 무례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들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있어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계를 옹호하거나 국민의힘처럼, 또는 내란 수계를 구출하자고 정광훈 씨처럼 하거나, 혹은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집단, 혹은 법원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집단들이 다 반국가 세력, 반체 세력 아닙니까? 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현직 대통령의 법정 구속이 결국 이제 법원 난입이라는 초유 사태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정치권 갈등이 이번 주에 최고조에 이른 그런 상황이었죠. 네, 이 정치권의 대립 갈등은 그 끝이 어디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에 이어서 이 대통령 권한 대행도 계속해서 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각종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입법을 둘러싼 악순환은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다 이 여야 차원에서 이번 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가 진행되는가 싶었지만 이 별다른 협의를 보지 못하고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따라서 이 시급한 각종 민생 법안과 추경 편성 논의 등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중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재판부가 다음 달 26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히면서인데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으로 이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이 현재 이 조기 대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의 여야 갈등 수위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볼까요?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유로 든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 이 내용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어제 이 대표 발언은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는 그런 뭐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뭐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이 기자회견 전문에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 탈이념, 탈진영의 이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하면서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가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네, 이 대표가 흑묘, 백묘 이야기를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흑묘, 백묘론이 어디에서 나온 발언인가를 살펴봐야겠는데요. 1970년대 말에 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주도한 등소평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국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으로 했던 말입니다. 이 대표도 과거 이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이 흑묘, 백묘 이야기를 종종 인용해 왔는데요. 재작년 1월 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여파로 민생이 어려웠을 때 정부의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수용을 제안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말했고요. 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 코로나 백신 품귀 현상 때에는 러시아산 이 백신 도입을 촉구하면서 안전성만 검증된다면 러시아산이라고 제외할 그 이유가 없다면서 역시 이 흑묘, 백묘 이야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흑묘, 백묘론 이른바 이제 실용주의를 놓고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언급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이 흑묘, 백묘론을 이 정치적 분장술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이 대표의 무도한 이 행태를 보면서 국민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할 거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이 포퓰리즘성 기본사회 시리즈부터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또한 여당을 향해 쓴소리로 응수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 모두를 위한 실용적 노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의 극우적 극단주의가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생을 화두로 이 위기 극복과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흑묘, 백묘론을 인용한 실용주의를 앞세워 이 회복과 성장을 키워드로 지지층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이 흑묘, 백묘론은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볼까요? 네, 한 지붕 두 가족 어디 이야기일까요? 네, 이 창당 주기 10% 내외의 지지율로 주목을 받았던 개혁신당의 현재 상황입니다. 네, 개혁신당이 이번 주에 창당 1주년을 맞았는데 그런데 실제 당은 허은하 대표와 이준석 의원 측 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개혁신당은 지난해 12월 김철근 전 사무총장과 이주영 전 정책위의장 경질을 계기로 이 반쪽으로 분열됐습니다. 허은하 대표 측은 이 계획된 인사라고 밝혔지만 허 대표와 김철근 전 사무총장은 오랜 불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김 전 사무총장이 이 사무총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당규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허 대표가 반대한 게 이유입니다. 이준석 의원과 이 천하람 원내대표 등은 이 해임 인사 직후 공개적으로 허 대표를 공개 비난했고 해임 인사가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무효라고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허 대표는 당원 당규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했고 이준석 의원이 상황 정치를 고집하고 있다며 충돌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의원이 이 당원 소환제로 이 허 대표 해임을 추진하면서 개혁신당 내용은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네, 엊그제는 또 허은하 대표 측과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 측이 개최한 최고위가 국회에서 각각
따로 열리는 그런 이제 진풍경도 열렸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이날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 수요일 같은 시각 국회 두 곳에서 이 개혁신당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완벽하게 갈라선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최근 개혁신당 지지율이 1%대를 기록하면서 개혁신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 일단 오늘과 내일 이준석 대표 측은 허 대표 해임을 위한 당원 소환제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천하람 원내대표는 모레 오전에 이 최고위를 소집해 이 투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 허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 천하람 원내대표 측이 신청한 당대표 해임을 위한 온라인 투표 이용을 반려한 것을 이유로 드는데요. 선관위는 현재 정당법상 당 대표인 허은하 대표만이 온라인 투표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며 투표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허 대표는 천하람 원내대표 측이 사설업체에 투표를 맡긴 만큼 투표 자체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의 갈등은 이 고소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 제3지대 대안 세력으로서의 개혁신당 입지는 일단 당 내홍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으로 꼽히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네, 주간 이슈페이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손보는 모수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모수개혁만으론 국민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연금개혁이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그리고 정년 연장 문제와도 연관돼 있어서 복지위, 기재위, 환노위 등 다양한 상임위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을 지연시킨 건 오히려 공소장을 변경하고 무더기 증인을 신청한 검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번영을 이어갈지 아니면 쇠퇴의 길로 접어들지 기로에 서 있다면서 거래주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조처는 충성도가 높은 인사들을 외교와 안보 분야에 임명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과 협상에 나서고 방위비 분담금과 전술핵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우리나라에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입조처는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우리나라는 핵무장에 돌입할 수밖에 없고 한미 동맹이 거래주의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미국과 군사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3일 오후 2시에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기각하면 헌법재판소는 현재 8인 체제가 계속됩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설 민심 잡아라입니다. 본격적인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민심 주도권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설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인데요. 경제 불황에 탄핵 정국까지 겹쳐 꽁꽁 얼어붙어버린 민심을 정치권이 과연 녹여낼 수 있을지, 명절 민심에 누가 더 한 발 다가갈지
국회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잘 다녀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예. 수고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복 받으세요. 예. 이거 사시면 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고 특히 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절약보다 이렇게 좀 주변에 이웃에 있는 그 상가를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소비를 해주시는 게 미덕입니다. 이 작은 음식점에서 음식도 드시고 또 재래시장 방문해서 물건도 사시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입니다.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서 성장의 기회도 그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실현 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적 성장의 길입니다. 특히 여야 모두 민생 경제 정책에 집중한 이유는 저주했던 지난해 경제 성적표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0.1% 성장에 머문 2024년도 4분기 경제 성적표를 살펴보면 민간 소비 성장률이 0.2%에 그치며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부진함을 보였습니다. 올해와 내년 경제도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항공기 참사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한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거란 분석 때문입니다. 민간 소비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정치 불확실성으로 꼽히자 국민의힘은 경제 활력 민생 특위를, 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단을 가동하고 민심 잡기에 집중한 모습인데요. 사실상 조기 대선 공약을 발굴하는 싱크탱크 성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은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도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적 약자 지원 3법입니다. 12월 19일 출범을 했습니다. 멈춰버린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지역화폐법, 상법 개정안 등 악법들의 과감한 철회로 국민께 진심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제2호권 행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리고 민생경제회복단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 회복하기에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시급한 경제 심리 반전을 위한 정부의 카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추경이죠. 어차피 추경을 할 바는 빨리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성장의 촉진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자 가면을 쓰고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추경을 하려면 정말 사회 그늘진 곳에 또 어려운 곳에 또 취약계층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죠. 극심한 경기 불황 속에 민생 행보로 새 결집을 시도하는 정치권. 정쟁과 말뿐인 약속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협의에 나서는 모습으로
설 민심의 평가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저격.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위법 논란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검찰에 수사를 넘기게 됐는데요. 공수처 역시 검찰 수사가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렵게 출범한 공수처인데 지금 폐지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공수처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공수처 자체가 출범된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축적된 이런 수사의 노하우가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로 넘긴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신속하게 이렇게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긴 하지만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좀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그런 조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기대를 해보지만, 사실은 저의 너무 커다란 기대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 공수처 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 중대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을 하면서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진상규명에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또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도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설날에 그런 짤막한 글을 올리는 것보다도 내란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그리고 수사와 법의 심판을 철저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의 그런 좀 효율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 어설픈 동정심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좀 수사를 받고 검찰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겼으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조금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구속 나흘 만이죠. 네, 4일 만에 이제 검찰로 넘겼는데요. 공수처의 모습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공수처 정말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이 수사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애초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고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었을 때 공수처가 굳이 이첩을 해달라고 그 언론과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공수처법에 의하면 요구했을 때는 이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찰하고 공수처는 그 입장이 똑같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에 있어서는 그 수사권이 원칙적으로는 없지만 관련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거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네.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가지고 와놓고 애초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부터 끊임없이 위법 시비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영장이 위법하고 그 관할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만 일으키고 허장성세라고 하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피의자 신문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검찰 수사가 효율적이고 진상규명에 더 좋으니까 검찰로 넘기겠다.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 시간 낭비가 컸고 인력 낭비가 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매우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정말 서부지법의 폭동 사태도 있었고, 이 노하우가 없고 능력이 없고 그렇게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아주 우수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검찰에 그 우수한 효율적인 그 수사 능력을 손발을 다 잘라서 검수완박을 하고 또 무리하게 공수처를 도입했습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 2021년에 출범한 이후로 공수처의 유일한 업적은 지금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단 한 건입니다. 네. 그 이전까지는 영장을 신청했다가 다 기각되고 발부된 적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구속만 시켜놓고 수사는 하나도 못하고
뭐 검찰이 원래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게 진상 규명에 효과적이다라고 하면서 넘길 거면 네. 그리고 나흘 만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원래 구속 기간이라는 거는 열흘 동안이 있습니다. 그거는 검찰이 예를 들어서 그럼 나머지 6일을 검찰이 뭐 이 10일에 더해서 16일을 수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검찰은 또 10일밖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구속 기간 내에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황금 같은 기간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수사 기간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괜히 불필요하게 구속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은. 네. 그러한 결과를 지금 전 국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도했습니다. 제도를 도입해놓고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혼란을 주고 망가뜨린 것,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는 오로지 전 국민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공수처는 폐지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내달 6일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요. 주말에 방문 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까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는데 이 검찰 조사에 윤 대통령이 한 번은 출석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또 나온 상황입니다. 검찰 조사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실까요? 네, 검찰 아마도 뭐 피의자 신문은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진술을 제대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형사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이 있고 자기 부재 거부의 특권이라고 이제 그게 형사법상 법원인데, 네, 그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실 본인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피의 사실은 우리나라 형사법상 가장 중한 그 법정형을 가지고 있는 내란죄입니다. 네. 예, 유죄로 인정되었을 때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법정형이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다 진술해서 수사에 협조할 것을 바라는 건 사실은 그 기대 가능성이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그 대통령에 대한 그래도 최소한의 예우와 그런 걸 그 공정한 형사법상의 공정한 절차를 지키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 맞는 것 같고, 그 이외에 나머지 물적인 증거라든지 또 관련자들의 진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미 공범 중에 대부분은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진술 조서라든지 공소장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무리하게 자백을 받으려고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형사상 그 피고인에게 일반 피고인에게 다 그 뭐 부여되는 진술 거부권,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공정하게 수사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방어권을 이제 행사할 것이다라고 내다보시는 거죠. 네. 지금 뭐 헌재 변론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과 증인들의 발언이 이제 내란죄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검찰 조사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네, 저도 뭐 진술 거부나 뭐 방어권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진술 거부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도 불리한 양형 자료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한 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는 것만이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국회의원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해서 12.3 계엄 때 막 담을 넘어서 들어가기도 했죠. 네. 그리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부수고 들어가는 모습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정말 차고 넘치고, 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떳떳한 계엄이었다, 본인은 뭐 경고용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정당성을 저는 더욱더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떳떳했다면 누가 어떤 국무위원이 동의를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죠. 뭐 의원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린다. 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이 본인을 요원 사진으로 이렇게 바꿔서 뭐 프로필에 국회 요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패러디를 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국민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행동치고는 너무나 사실은 단기간에 빨리 끝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계엄이 선포가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피해를 받는 국민과 또 어떤 뭐 정치인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이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게 만약에 이번에 뭐 탄핵도 기각이 되고 경고용 계엄이었다. 그러면 다음에 선출되는 대통령도 국가가 비상사태일 때 계엄을 선포해도 되는 겁니까? 그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뭐 경고용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당당하게 말을 하십시오. 진술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은 법원에서 할 것이고 또 국민이 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치권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흑묘, 백묘,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이 기자회견을 놓고 공방이 거셉니다. 이를 두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쥐가 고양이 흉내를 낸다고 비판을 했고,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서 자기 반성이 먼저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이번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탄핵 재판이 있고 나서부터 대한민국이 조금 더 분열되고 갈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이념으로 많이 분열이 되고 있고요. 네. 세대로도 분열이 되고 있고 성별로도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지역으로도 그 갈등의 고조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메시지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념과 진영이 맞먹여주는 건 주진 않습니까? 지금 경제 위기가 지속화되어 있고 계엄 이후에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우리가 다음 주에 설날 구정이 다가오는데도 상인들은 정말 매출도 나오지 않고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고기랑 과일을 조금 더 사고 싶다. 네. 사고 싶은데 그렇게 지갑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먹사니즘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이 정말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 성장이라는 단어를 총 11번 그 연설에서 또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반도체, 로봇, 뭐 바이오, 신약,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집권당인 현재의 집권당인 여당이 해야 될 얘기를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 구조도 좀 안타깝고요. 하루속히 내란 종식되고 과감한 경기 부양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경기가 부양이 되고 또 소비 둔화가 또 다시 또 진척되는 그런 시대가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그런 연설을 또 준비했다고 봅니다. 네, 이제 경기 부양에 조금 초점을 둔 신년 기자회견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했던 이번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급하긴 많이 급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여태까지 정책에 대한 모든 노선을 완전 180도 뒤집는 이야기였어요. 지금 뭐 성장 위주의 실용주의 노선 좋습니다. 근데 뭐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첨단 분야에 대해서 네거티브 규제를 전환하겠다. 뭐 미래 산업 분야. 네. 좋은 이야기인데 최근까지 노란봉투법 뭐 또 상법 개정안 가지고서 얼마나 기업들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까? 기업 총수들이 정말 몇십 년 만에 모여서 이렇게 하면 우리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다, 경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성명도 발표하고 그랬어요. 네. 또 자본시장의 투자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소득을. 근데 또 최근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금투세 폐지 위해서 또 가상재산 그 과세에 대한 유예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너무나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의 국민의힘 그 현수막은 다 금투세 폐지로 걸렸었어요. 네, 그걸 그렇게 그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자본시장에 미칠 그 악영향을 무시하고 그렇게 강행을 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뭐 겨우 이제 금투세는 뭐 막는 걸로 끝났지만 그랬던 게 바로 불과 몇 달 전입니다. 또 그에 비해서 그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그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거를 민주당의 헌법과도 같은 그 강령 전문에 넣었습니다. 그때 우리 당에서 또 극력 반발하면서 이거는 대선용을 그러니까 개인의 사당화를 했다. 민주당은 분명히 공당인데 거기 어떻게 본인의 그 대선 공약 같은 거를 민주당 강령에 넣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지금 기본사회 폐기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며칠 전에 한미동맹 강화를 이제 뭐 지지하겠다고 하면서 강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 80명이 이렇게 뭐 했습니다. 우리 그 한미동맹은 80년간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는 미군은 점령군이다라는 네. 표현을 했던 적도 있고 또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미국이 승인을 해서 한국이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반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 근거해서 미국 국빈 방문을 글로벌 호갱 외교 뭐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고 또 오히려 또 중국 싱하이밍 대사 앞에서는 뭐 아예 대놓고 뭐 대한민국을 막 비판하는데도 순한 양처럼 듣고 있다 돌아와서 아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북중러를 적대시했다라는 게 진짜 떡하니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유에 넣었다가 나중에 철회하기도 했죠. 네, 한미동맹 강화는 당연히 우리 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이고 뭐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환영할 만한 이야기지만 뭐 아마 당원들한테 허락받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본인의 대선 생각하다가 그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아마 뭐 또 최근에 뭐 비명계 뭐 회합한다는 이야기도 막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요. 네. 네, 이런 경제, 안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가치관이라는 것은 정치인의 완전히 기본입니다. 네, 최근 자기가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180도 뒤집어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에 맞는 설명이 있어야 하고 납득이 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실 뭐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말 바꾸면서 장난인 식으로 넘어갈 거 아니라면은 국민들에게 그거 진짜 믿었냐 뭐 이럴 거 아니라면은 그리고 그게 만약에 진심이면 정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한 성장 위주의 실용주의 정책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 자산 증식에 사다리를 주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보수당의 기본 가치입니다. 네. 거의 뭐 우리 당의 입당해서 경선하시면 좋을 정도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좀 네.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기존의 의견을 자신의 그런 철학과 가치를 뒤집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는 생물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 또 적응하고 순응하는 태도도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때도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당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외쳤고 한반도 평화를 외쳤죠.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이전에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이 뭐 경기도 어렵고 힘든 삶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이후의 대한민국은 계엄 전의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지금의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에 지금 상황에 필요한 메시지를 저는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바로 정치인이 해야 하는 저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끝까지 주장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뭐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수권 정당 우리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할 수 있는 정당이다라는 신뢰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였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그 몇 달 동안에 바로 뭐 한두 달 사이에 바뀐 것이라고는 시대 정신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급하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급한 것 같다라고 한 것은 지금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시간이 없죠. 지지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본인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제관 그리고 국가안보관 이런 것들 그리고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 뒤집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은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그 정치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민주당을 사당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계엄으로 이끌고 그리고 내란을 통해서 국민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던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분명히 있고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겠죠.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대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3년 전에도 출마를 했었고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도 준비를 했던 분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순간적인 어떤 자신의 뜻과 철학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성남시장을 거치면서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대선 후보로서 차근차근 준비했던 그 데이터들이 쌓여 있고 노하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과 맞는 적절한 메시지를 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확연히 갈리는 것처럼 여야의 공방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조기 대선 준비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현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김문수 장관이 갑자기 떠오르고 있고요. 또 오세훈, 홍준표 시장,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또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당 상황에서 대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조기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모든 당원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후보를 내야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략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점이 중도 확장력이겠죠. 네. 이제 오늘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쭉 여론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갤럽 조사에서 나온 걸 보면은 사실 보수층이 최근 적극 응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지율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고요. 거의 뭐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데 사실 보수층이 과표집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신을 중도층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무당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에 대한 선호가 지금 매우 큽니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의 지지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데에 비해서 대선이라는 거는 사실 77%, 78%의 국민들이 나올 정도로 투표율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평상시에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대선 국면에서, 대선에서는 대통령을 누굴 뽑겠다는 의사를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도층, 그리고 정치에 평상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저관여층들의 의견이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일단 이 조기 대선이 온다면 그걸 촉발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던 계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선명하게 반대했었던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도층의 그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지만 보수 진영의 선명성은 갖되 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선택받을 수 없겠죠. 아주 극단적으로 진영 논리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진영 간 대결이 극단적으로 펼쳐지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부지방법원의 그 폭동 사태에 판사들이 정말 자신의 소신에 있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사태가 지금 벌어졌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보수, 진보 이런 진영 간의 논리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부분은 이 문명국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 진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건 명백히 잘못했고 엄벌해야 한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 사법부에 대한 테러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문명국가, 법치국가의 문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후보. 그런 후보,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치를 수호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그런 수호신 같은 그런 지도자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혼란이 너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저의 사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였는데 이 비명계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 이런 쓴소리도 나왔는데요. 또 사법 리스크도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분위기 어떨까요? 네, 일단은 그 여론조사에서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데이터도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국회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민생을 고민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당내에 건강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양한 목소리들을 포용하는 것도 우리 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을 좀 앞두고 있긴 하는데 실제 이재명 당대표는 재판을 과거에 지연했다 이런 의심을 많이 받긴 하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그 선거법 관련해서도
검찰이 1심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고 1년 9개월을 우리가 끌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검찰이 많이 끌었던 것입니다. 네. 막판에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하고요. 1심에서는 43명의 증인을 신청해서 증인 신문에도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한 4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을 했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 다음 또 재판에 있어서도 사법부의 절차를 준수하고 또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적극 임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이 부분은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민주당의 다양성 문제, 포용하는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중도층을 또 어떻게 껴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당내에서 좀 적극적인 더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민심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 한 줄 평으로 조금 짤막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 민심, 네, 어려운 민생 경제와 그리고 국정의 안정. 그걸 위해서 사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시는 우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으로 협박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민생을 위한 가장 진정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진숙 위원장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 소추가 의결되어서 지금 174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탄핵으로 헌재의 부담을 과중시키고 또 그 업무의 공백. 근데 지금 만약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다시 한 번만 이런 이 무의미한 탄핵을 협박한다면 그러면 그때 오는 그 국정의 공백과 그 민생 파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명절 때 그런 얘기 많이 피하죠.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하고요. 결혼을 하니, 취업을 하니 이런 것들 기피해야 될 대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대화들은 서로 조심을 하겠지만 적어도 저는 이번 설 같은 경우는 정치 얘기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역이나 세대로서 많이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변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엄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그런 공통된 의견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론 대의민주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정치 얘기 좀 치열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여심저격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